오케이. 자, 7월 마지막 주 얘기를 시작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 어휘 테스트지는 선생님 무슨 고3이 어휘 테스트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해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같이 해봐서 알지? 시간 5분 재고 카운트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5분이 넘었을 때라고 판단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학원 원생 기준으로는 5분 안에 정답을 다 맞춘 사람은 아직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내가 이 녀석을 빠르게 다 맞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애쓰면서 내 어휘력의 빈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 여기 있는 어휘들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따로 쫓아오시길 바라는데, 이거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잖아. 중등교재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중등교재인데 그 중등이 하고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이 고등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고등 기출에 있는 어휘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어휘가 발목 잡는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항상 제 선생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일이고, 혹시 빈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좀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추가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2개씩 풀어버려. 길어야 10분인데 그지? 그래서 그거 챙겨주시고, 두 번째 방학 동안에 할 일 또 두 번째는 뭐? 기출 정리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출 지금쯤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도 많이 했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여러 번 본 상태의 지문들이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은 기출이라고 외치고 있고, 선생님은 수능 전날까지도 기출이라고 외칠 예정입니다. 기출 본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것,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문을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세트 단위로 이 지문을 볼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이게 또 답이 빨리 떠올랐을까? 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노출되었는가? 이 출제자는 왜 이렇게 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와.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줄게. 어떤 지문이 됐든 한 지문은 같이 분석해 드릴게. 오케이? 모르겠으면. 근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진행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수특, 수완, 복습 작업이죠. 수특, 지금 혹시 수완이 다 안 풀려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저 수완 아직 다 안 풀려 있어요. 끝까지 안 풀려 있습니다. 에이,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지금 수완 다 풀라는 얘기도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잖아. 그죠? 선생님의 진도와 상관없이 미리 다 풀어 놓으실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복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할 일 부지런히 많이 보셔야 되고 많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방학 동안에 탐구나 부족한 것들을 메꾸느라고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있을 거야.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만큼 스퍼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자, 아무튼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파트 1회를 다 끝낼 건데 당연히 모든 지문을 다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오늘은 일단 134페이지를 먼저 열어봐. 수능 완성 134페이지를 열어보면 독서 이론 지문이 있어. 보통 선생님이 독서 이론 지문 잘 안 건드리잖아. 그치? 근데 이 지문은 뭐랄까, 우리 이거 문제 내려고 하는데 한번 봐둔 적 있니?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그런 유형의 문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 안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뭘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 거야. 금방 할 겁니다. 자, 134페이지. 일단 문제 구성은 독서 이론답게 일치불일치 문제 하나 탁 건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양적 평가를 비판하라. 이건 참고로 나름대로 신선한 유형의 문제긴 하죠. 지문의 내용을 비판적 시선으로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 나왔고요. 세 번째, 적용의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 나와 있는데, 선지를 보면 균형성, 자료 텍스트,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대자성, 계열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어들이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예상컨대 이 내용은 예를 들어 9월 모평에 독서 이론 문제 세트에서 물어보자. 문제를 푼 사람들. 대자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이거 무슨 개념인지 설명할 수 있어? 대자성이 있는 텍스트. 메타 텍스트는 또 뭐야?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아는 내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독서 이론의 어떤 독서 지문이 나왔을 때
한 문단 혹은 두 문단을 날로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연습을 해놓는 거거든. 자, 볼게요. 어려운 글까지는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하면서 그냥 일단 글만 쓸게요. 글 안에는 기능에 따라, 잠깐만, 기능에 따라라는 말 썼다는 거는 지금 대상을 뭐 하겠다는 거야? 분류하겠다는 얘기지.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나눠놓는 거니까. 분류를 하는데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가 있대요. 메타, 서술, 자료 텍스트가 있대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으며 알고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메타 텍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 메타라는 말이 보통 요즘 메타가 좀 그렇죠. 굉장히 핫한 단어 중에 하나죠. 메타인지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배경 지식 활성화 해보자. 메타인지는 뭐니? 메타한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그때 뇌 그림 이거 한번 설명했던 거야. 이게 우리 뇌의 100%가 이만큼 있으면 내 뇌의 90%는 문제 푸는 데 집중해야 되지만 나머지 5% 정도는 뭐 해야 된다?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들은 괜히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걸 하고 있는 나를 감독하는 나가 필요한 거잖아.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한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전에서 강한 분들은 보통 여기가 강하게 세팅돼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르륵 거리는데 왜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럼 나머지 5%는 아마 생존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 메타인지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럼 글의 종류에서도 메타 텍스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다. 키워드는 안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펼치면 단원 앞에 설명, 그치? 이 단원에서는 하면서 말이 붙어있는 그런 게 메타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술 텍스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습해야 되는 뭐가 들어있는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는 텍스트.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에서 감각적 심상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감각적 심상이라는 건 이런 것을 의미하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것을 의미해라고 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료 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도 한다? 제재라고도 하는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글이야. 이 녀석은 제재라고도 부르고 활동의 대상, 즉 활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해보고 연습해보는 형태의 내용을 가진 글들을 자료 텍스트라고 부른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글의 구분 방법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또 두 가지 개념을 넣어 놓죠. 양적 평가라는 개념과 질적 평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응상이고 대립상이잖아. 그치? 아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체크만 할게. 먼저 글이 얼마나 쉬운가를 판단할 때 글이 얼마나 읽을 만한가를 판단할 때 양적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글의 표면적 특성인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들만을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점수로 평가하는 거야. 오케이? 즉 말 그대로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글자 수는 몇 번 들어갔지? 오케이?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따지고 비율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지만 당연히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완벽한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 완벽한 평가가 어려움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뭐였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뭔데? 바로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건 솔직히 대놓고 때문이다라는 말을 썼잖아. 그래요. 이거 길 가다가 잠깐 한 번만 더 확인하자면 요즘 독서지문의 트렌드는 바로 이런 데서 뭐가 나온다? 출제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건 기억하시지? 조건,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요즘엔 많이 나오는 편이야. 옛날에는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이 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원인, 추론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2번 문제의 정답이 그래서 2번이야.
2번 선지 보면 쉬운 단어의 비율이 높아도 쉬운 단어의 조합에 의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걸 바로 요거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답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판단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뭐가 좀 쎄한데? 라는 느낌이 잘 바로바로 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되셨죠?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질적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이거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키워드 객관, 이쪽은 주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내가 보기에 이 글은 단어는 쉽지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할 내용일 것 같아. 고난이도의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전문가마다 측정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르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선정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다음 세 가지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대자성, 균형성, 그리고 마지막 계열성. 요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대자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자주 접할 만한 단어는 아니라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대자성이라고 하는 건 세트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대자성의 세트는 즉자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두 개를 같이 기억해 놓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낼 때 이런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로 요 부분만 요 챕터만 들고 와서 하나의 단락으로 시작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각의 성격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글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알아두면 좋겠죠. 대자성과 즉자성 설명은 근데 놀랍게도 단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뜻은 되게 쉬운 척하고 있어요. 안 쉬운 말이긴 한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은 대자성이 있다라고 부르면 돼요. 즉 대자성의 키워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글을 말해. 그럼 당연히 즉자성은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한 글을 즉자성이 있는 글이라고 부르겠지. 즉 즉자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인 글을 보자마자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글을 말해. 가장 대표적인 즉자성을 가지는 글 저거 국풀 기파랑 와이파이 아이디 안내해줬잖아. 가장 대표적인 글이 즉자성이 가장 대표적인 글이 안내문이야. 학원 저기 있고 저희 TV 옆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CCTV 설치되어 있다. 방범과 보안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안내잖아. 그걸 보고 이 CCTV를 설치한 속뜻은 뭘까?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이런 걸 보고 즉자성이 있는 글이다라고 부르고 반대로 대자성이 있는 글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문학 작품이겠죠. 하나의 작품을 봤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내용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한 글도 있는 걸 대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립 설명서는 의미가 고정된 글이어서 대자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여기 안에 숨겨진 말은 그래서 이런 글을 뭐라고 부른다? 즉자성이 있는 글이다라고 부른다는 정보까지 좀 챙기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정보 좀 챙겨드렸고요. 두 번째, 균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다양한 글이 지문 안에 교과서 안에 실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편파적으로 특정한 작가라든지 특정한 유형의 문학 작품들만 실려 있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를 말해. 요새 말하는 선후는 맨 처음 앞 단계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는 깊이 들어간다거나 거꾸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배운 다음에 이걸 종합하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방향과 묶임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열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만 살짝 해드렸고 그래서 3번 문제가 그걸 적용하는 문제인 건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여기까지 독서 이론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끝. 영상 듣고 나갈까요?